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중국 경제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7월 중국의 수출입 모두 전년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이런 불안감 고스란히 증시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시장 부진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벌써 일주일 가깝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장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는지 대표님부터요. 우리가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8월은 테마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적인 이벤트가 크게 없는 게 또 8월 달이고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또 8월 달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는 이제 베케이션 시즌이라고 해서 거의 뭐 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전략들이 대부분 다 8월 말 또는 9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국내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 달에 뭔가에 대한 회사의 중점적인 정책들을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한 종목군들의 테마 및 재료에 의한 시장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긍정적인 것은 현재 시장 자체는 2600선을 중심으로 지금 밀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올라가면 이격도가 커지면 또 2600선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들 그리고 2600선을 중심으로 또 다시 하락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붙여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풀이가 되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8월 중순 이후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창원 부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의 누르기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타점을 좀 보고 있었고요. 네.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초전자재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그 코스닥 150 선물을 투신이 자꾸 매도를 한다 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7월 26일부터 정확히 이제 대규모 매도가 시작이 됐고 지금 어제까지 한 7,400억 정도 그 코스닥 150을 투신해서 매도를 하고 연기금이 지난번에 7월 27일에 1,400억 매도한 거를 아직 환매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기관 쪽에서는 8,800억 정도 코스닥 150을 매도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의 공매도가 상당히 계속 다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투신의 패턴이 2거래일을 선물을 대고 매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3거래일과 4거래일째로 환매수를 일부 상당히 하더라. 여기에는 이유는 그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할 때 공매도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일부는 분명히 무차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거래일째는 반드시 환매수가 들어오는데 어저께 그저께 코스닥 150 선물을 투신 매도를 했고 오늘은 반드시 환매수가 들어온 날이라고 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저점을 잡는 날이구나 일단 그렇게 봤고요. 네. 그렇게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그 반대쪽에 있던 포지션에 있는 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위험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 서남이라든가 파워로직스, 덕성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사모펀드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수익률 게임을 그걸로 했던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이제 아마 그쪽에 빠지게 되면 그 자금 다시 쇼커버링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일단 봤었고 일단 오늘은 그런 움직임들이 포스콜딩스에서 좀 포착이 됐고요. 장중 에코프로 종목들도 상승 전환되는 것들이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이제 지금 조정 단계라고 보는 거는 지난번에 피치에서 그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한 게 이게 이제 지적적인 이유고요. 예. 강세장에서의 조정입니다. 길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오늘은 완다그룹의 임원체포라든가 부동산 업체 그 컨트리가든의 이제 8월 6일 채권이자 지연 납입 요게 이제 장중에 선물을 흔들었습니다. 쫙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쫙 밀렸었고요. 요거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이제 오늘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거기 같이 따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8월 11일에 이제 에코프로가 MSCI 편입을 앞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편입은 거의 확실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추정 자금 대략 1조에서 1조 7천억 정도 보는데 8월 30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되겠지만은 이를 추정하는 이 그 패시브 액티브 자금들이 미리 들어올 거기 때문에 8월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과도하게 지금 고점 대비 30에서 40% 빠졌기 때문에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코스닥 150 선물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갖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자리다라고 보면은 지금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은 자점을 잡았다. 그래서 일단 지수의 반등이 이제 코스닥 종목
코스닥 지수를 시작해서 반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과 달리 2차 정리 종목들이 빠진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우리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동조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2차 정리 종목들과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말씀 좀 드려왔는데 그런 어떤 정상화의 시장이 다시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저점인 날이다 말씀을 주셨고 8월 11일 언제 이게 결정이 나요? 네, 보통 아침 6시 정도에 아침 6시.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8월 11일에 이제 발표가 되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8월 14일 날 휴가를 냈습니다. 이가 이제 제 징크스가 있어서 제가 다른 휴가 말고 네. 여름 휴가 가는 날 제가 주로 말씀드릴 종목이 급등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일부러 이제 월요일 날 휴가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6일이 그 이제 모건 스탠리가 네. 포스코홀딩스 주가 빠질 확률 80%라고 말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과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돌아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급락의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 포스코 홀딩스. 네. 8월 15일이 이제 기일이라는 거죠. 16일 마지막 날이니까 그날 이제부터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그 오늘 이제 11선을 이제 뚫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다시 60만 원 이상 올라가면서 그 모건스탠 전망이 완벽하게 틀리는 날이 16일 날 결정될 겁니다. 그 휴가 내고 뭐 하시는데요, 그때? 아이들과 이제 같이 이제 그 키즈 펜션 가서 처남네랑 같이 이제 아이들과 같이 알겠습니다. 좀 모처럼 쉬고 오시고요. 못 쉬신 것 같은데 그동안 최 대표님 오늘 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이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국내까지 이어지지 못한 미국의 온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오전장에도 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소나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좀 많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좋았던 이유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뉴욕 연은 총재의 이제 최종금리 근접 발언 이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CPI를 앞두고 나서 이러한 발언들이 좀 나와준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중에 홍콩 증시 완다그룹에 대한 이제 이슈, 루머 부분들이 다시 좀 불거지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보여줬고 그와 더불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도 약간은 뭔가 공신력 있는 뭔가 학술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아이카이브라는 하나의 이제 뭐 샘플링이 될 수 있는 논문 사이트에서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노이즈들 자체는 아마 제대로 된 언론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SNS나 뭐 커뮤니티나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시장의 변곡점이,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이제 해당 물질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내용 주장이 담긴 좀 트윗을 날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취약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뭔가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원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빠져나갔던 자금 자체가 2차원지로 전체가 다 뭐 연어처럼 거의 이제 다시 한번 또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에 대한 수급 부분들은 너무나 빨리 좀 이사를 다니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서 한 차례 정도 내가 수익을 적정하게 좀 걷어 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로 이동하는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이동이 곧 주가에 대한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전도체 말씀하셨으니까 초전도체 얘기부터 좀 넘어가서 보면요. 논란이 오늘 좀 종식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메릴랜드대 응집물질 이론센터에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소식에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우수수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뭐 사실 일각에서는 이미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진작부터 했는데 말이죠. 왜 그동안 계속 이게 붙어 있었을까요? 우선은 저는 뭐 이번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LK99 관련된 기업들이 그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테마는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8월 달에 좀 특수성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지금도 LK99 관련해서 미국에서에 대한 연구 발표는 부정적이었지만 또는 이제 중국에서의 발표는 좋았다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반증이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수급에 대한 논리로 현재는 움직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테마에 대한 잔존 움직임들이 남아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다만 이제 저는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 안 하시는 게 맞죠. 결국에 이제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실현이 되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네. 대신에 이제 이건 논리적인 허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구리와 납과 인화석에 대한 부분을 적절한 비율을 섞어서 적절한 가열 시간 안에 적절한 가열 온도를 가열하면 이거는 뭐 연금술이거든요. 연금술 같은 경우를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오면서 지금 원래는 250도까지 내려갔을 때 초전도 현상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흔히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는 온도를 낮추는 데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해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40도까지는 낮춰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상온에서 된다는 개념이니까 새로운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논리적인 검증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그냥 일종의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나중에 제2의 2차 전지처럼 변할 수 있을 거야라는 부분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두 분께서도 투자하실 때 이런 뭐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들어가 보시거나 하세요? 접근을 하세요? 저요? 저 네.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저희 그 고객들한테 우리 초전체 쳐다도 안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게임 오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선한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장 끝나기 직전에 봤을 때 하한가 물량이 95만 주 쌓인 거 보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내일도 그럼 점으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상 누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국의 미국에서 말했던 그 내용 자체가 그냥 게임 오버라는 단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테마로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최 예. 대표님도. 예. 일단은 조금은 좀 쳐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보고 싶어요. 기업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초전도체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카이브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뭐 구리라든지 여러 가지 합금을 통해 가지고 했던 내용들이 자기네들도 수천 번, 수만 번의 이 실험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얻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검증을 못 하겠으니 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검증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내보낸 게 이 논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게 시간 자체가 1개월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전 세계가 지금 이 뭔가 이제 레시피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검증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일단은 나왔던 트윗으로 인한 주가에 대한 단기 상승에 대한 이제 반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만약에 또 내일 또 어떤 상황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오늘 밤에도 간밤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는 신용해봤더니 초전도체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트윗이 나오거나 했었을 때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네. 일단 우리나라가 초전도체라는 이 물질을 개발을 했으면 하는 뭐 제 개인 사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여전히 검증 과정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수의 케이스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서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뭔가 성질이라든지 가능성들을 열어두게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어찌됐든 또 이거에도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라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 보니까 누군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3,500억 원 쓸어 담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무슨 짠 것도 아니고 두 달 만에 거의 최저로 지금 오늘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는 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 번 반복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사이클 산업이고 이제 뭐 HBM 같은 이제 이런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수주 산업이 되면은 그게 이제 실적의 안정성을 주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클 산업일 때는 감산과 그리고 고객사 재고 감소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클을 가는 건데 네. 전에도 이제 감산을 위해서 그 3바닥을 잡으면서 저점을 잡았고 이후에 올해 5월달에 이제 고객사 재고 퀄컴 같은 고객사 재고 감소가 나타나면서 재고 감소 사이클을 가는가 했는데 네. 다시 지금 그 마이크론의 감산을 시작해서 하이닉스에 제가 8월에서 9월달 감산을 소리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낸드 쪽에서도 감산을 또 대규모로 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감산 사이클이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끝나야지 감산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 다시 한번 고객사들의 그 재고가 감소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산 사이클을 다 되돌았기 때문에 고객사 재고 감소의 오인으로 인한 상승분은 되돌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네. 일정 부분은 되돌림이 있을 겁니다. 다만 기존 가치 뭐 6만 원 깨고 밑으로 가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은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요 감산이 끝나야지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니까 네. 지금 당분간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이후 며칠 계속 부진한 상황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피체 신용 강등에서 좀 시작된 이 흐름인 것 같거든요. 네. 문제는 그럼 이게 언제쯤 끝이 날 것이냐, 언제쯤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것이냐, 계속해서 좀 궁금증이 남습니다. 일단은 뭐 가까운 시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번 주가 아닐까. 이번 주요? 예, 그럼 CPI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 대비해서 4.7%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6월달이 4.8이었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치가 4.7%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4.7%를 맞춰주거나 아니면 4.7%가 더 낮은 코어 CPI를 발표를 하게 되면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7월달에 7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그 이후서부터 반등치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8월 달도 마찬가지로 대형 매크로 지표들을 앞두는 상태에서 지금 일주일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장 8월 달의 변곡점 자체는 CPI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좋을 것 같고 CPI가 예상치랑 같거나 혹은 낮으면 낮게 나오게 되면은 뭐 반등할 수 충분히 있을 올라갈 수 것이다. 있겠죠. 그리고 네. 제가 아마 이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미나임 중고차 지수를 좀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 연일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약간은 뭐 맞춰주거나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어제 연은 총재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리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잭슨홀 미팅도 그렇고요. FOMC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본인들 스스로도 경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꺾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꺾인다는 개념보다는 자기네들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리 정책들을 잘못 써서 경기를 좀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요번 CPI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뭔가 이제 흐름들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 이제 변곡점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대표님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지금 현재 CPI는 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8월 달 CPI를 발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은 이제 9월 달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분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항상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있다가 현물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실물 경제에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유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했던 부분은 결국 9월 달 CPI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더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유영 연준 그 총재에 대한 발언들은 원래 이제 이분이 약간 중도병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중도 내지 조금은 우리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좀 강한. 우리가 이제 보면 연준 안에서도 보면 항상 조금은 보수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 또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지금은 입으로 어느 정도 말로써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서 지금 현재 곧장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은 아닐 거라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슈몰이가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예. 그 말인즉슨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를 쉽게 깨지는 않는다라고 가정해서 본다면 시장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한 변곡보다는 뭐 어느 정도 그냥 개별주적인 움직임들이 좀 더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9월 달에 대한 금리에 대한 방향이 시장에 대한 후반기 전략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예상을 합니다. 언제쯤 반등 모멘텀이 올까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를 보면 지금 일단 저점은 맞다고 봐요. 네. 저점은 맞지만 우리가 여기서 수급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수급을 붙이려면 결국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메이저 수급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 지금 자체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에 일부 하방 경직성은 나오더라도 중순 이후는 좀 돼줘야지만 이게 반등을 좀 더 가파르게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할 수 있겠지만 산다고 해서 곧장 반등을 나온다는 기대보다는 이 정도는 저점이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대 대신에 곧장 상승보다는 다음 주에 좀 더 왜 움직임 자체를 중순으로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그 테마의 계절입니다.
8월 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수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러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시점이 8월 16일이나 또는 8월 20일 정도 후반기로 될수록 개인들의 수급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에서도 하나씩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증시만 지금 현재 수급을 바꾸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8월 입장입니다. 중순 이후를 말씀하셨고 최 대표님은 8월 이번 주에 CPI 발표를 전후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부장님께서 어떤 견해세요? 같습니다. 지금 8월 11일 이후부터 그 에코프로 MSCI MSCI, 편입된 직후부터는 네. 2차 전지 목록이 올라가면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것이고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그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가는 장이 아니라 같이 자는 장이고 지금 강세장이라서 이제 그 강세장에서의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눌림이 온 거고요. 네. 조정이 아니라 그냥 눌림입니다. 눌림은 그냥 눌림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길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 이번 달 중순부터는 다시 반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중순 이후에는 좀 반등이 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건 이 종합상사 STX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인도네시아가 이거 웬만해서는 잘 허가 안 내준다면서요? 뭐 지금은 뭐 니켈 광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뿐만도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현재는 비철금속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국유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 얘기가 또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반등이 오늘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도 결국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 대한 리튬 요구를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또는 뭐 칠레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자원에 대한 국유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자원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포스코홀딩스도 같은 이면에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자원 확보 자체가 굉장한 모멘텀이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부장님. 네. 이게 한 번 확보했다고 주가가 막 계속 오르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어떻게 좀 투자를 접근을 해봐야 됩니까? 저게 이제 그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 이제 워런 버핏이 일본에 투자하면서부터 모멘텀을 받았고요. 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런 니켈 트레이딩을 하면서 주가 더 올라간 것도 있고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10% 네. 이상 올라가서 다른 이제 그 포스코그룹 전반적으로 시세를 이끌었던 요인이 여기서부터 파생은 됐던 것들이 아닌가 좀 싶고 저도 아침에 STX를 보고 나서 한 9에서 10% 정도 올라갈 때 이거 붙을까? 부터 요 생각 잠깐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좀 다른 포스코 보자 하는데 이제 20%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저점 대비해서 50% 넘게 올라가서 이제 종합상사전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STX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는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쳐다보셔도 이렇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니켈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네. 구리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정부가 구리를 핵심 광물로 이제 지정한다 이러면서 좀 강세를 보인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초전도체랑 또 엮이면서 그러게 떨어지긴 했지만요. 또 리튬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뭐 미래산업 여기가 이제 중국 천호투자공사가 보유한 나이지리아 리튬 광산에서 고순도 리튬 광석을 이제 유통하는 사업을 맡는다고 하는데 그 샘플이 국내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무슨 달나라에서 탐사해 온 것도 아니고 샘플을 광석을 간 걸로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이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하나의 큰 틀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었을 때에 대한 변동성들이 그만큼 시장에서 과민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미래산업이나 미래컴퍼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올라갔던 부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약간 좀 테마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주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우리나라 이제 상사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하부에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대형주 포지션 쪽에서 먼저 시장 방향, 업종 방향 자체를 끌어주다 보니까 네. 그런 같은 맥락의 이슈들이 나왔었을 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볍게 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푸른 하늘님이 미국 최대 리튬 업체도 주가가 급등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리튬 업체 너무 해먹긴 했다. 올라가더라도 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기술적 반등 시점에 잘못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글로벌 리튬 기업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이제 알케미고요. 이게 이제 저점 대비해서 13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 그 호주 이제 그 필바라 미네랄 같은 경우도 뭐 11배 이렇게 올라가서 네. 주가 별로 안 빠졌습니다. 이제 리튬을 직접 하는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9배, 1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기 주가가 진짜 가려고 그러면은 네. 장기 공급 계약이 돼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면은 저 회사가 실적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저 샘플 테스트고 뭐 공급 계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26%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때, 1분기 때 29%, 작년에 연간 35%, 4분기 때 42%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네. 미국에서부터 탄산 리튬을 3년간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산업도 저게 진짜로 찐으로 하려면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제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뉴스상에는 이제 그걸 못 봐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저기 주가 그냥 테마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노수님이 광산주 얘기 나오면 예전에 보물선 관련주 생각나지 이러는데 어떤 스토리예요? 보물선. 그것도 이제 우리가 8월은 테마의 계절 네.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게 되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이런 테마주들이 뭐 보물선도 그때 뭐 태평양 앞바다에 보물선이 있는데 그것을 건져내면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물선 탐사를 갔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결국 하나의 해프닝으로 네. 끝나는 부분들이었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뭐 미국에 유전을 찾으러 간다고 대표회사가 갔었는데 도로는 비행기표를 못 구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것도 다 8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시장의 해프닝, 그리고 이제 개인들을 조금 꼬드기기 위한 그런 테마주에 대한 성격들이 강한 부분도 조금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S 윈드 같은 이 풍력 관련주들 최근에 좀 부진했던 원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해상 풍력 발전 건설 계획이 대거 연기되거나 중단됐다, 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설비가 40%나 급등하다 보니까 좀 투자를 꺼려한다 이런 겁니다. CS 윈드, 한화, 큐셀 오늘 뭐 전부 부진했는데, 이번 악재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악재에 대해서? 저게 이제 주가 조정 원인은 되는데, 네. 어쨌든 수주 잔고 이런 것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그 풍력 관련 종목들이 수주가 제일 많았던 게 2020년 정도인데, 지금 최근에 그 정도까지는 수주가 올라왔다 그러거든요. 네. 수주 모멘텀을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은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해상 풍력을 발주하는 기업들도 이미 그 올라간 그 비용에 적응해가지고 좀 발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주가 조정과 실적과 조금 약간 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구간은 올 것 같다라고 봐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뭐 던질 구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던질 구간 아니다. 대표님도 같이 생각하시죠? 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전을 많이를 선택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가성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최저 비용으로 최대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결국 투자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금리가 한 번 더 인상이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신규적인 투자를 상당히 꺼리는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친환경 일자리를 500만 개 만들겠다라는 드라이브는 계속적으로 걸려 있는데, 대신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 드라이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리에 대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9월 달에 있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턴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는 9월 달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참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풍력 쪽은 9월 정도를 좀 모멘텀으로 보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요즘 부진한 종목들이 참 많은데 먼저 좀 살펴볼 쪽은 게임주 쪽이거든요. 국내 대표 게임주 NC소프트, 엔터 쪽 사업을 완전히 좀 손을 떼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뭐 엔터 자회사 클랩 지분을 처분했다고 하고
AI 관련 업체 지분도 디셈버 앤 컴퍼니라는 지분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게임 산업에 집중한다라고 하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좀 어렵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그만큼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좋았었을 때 사업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업에 대한 일원화를 좀 시켜준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뭐 밸류체인에 대한 구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게임 산업이 너무 좋았었잖아요. 사실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력 채용도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인력비 그렇죠. 자체도 많이 들어왔던 상황들이었는데 네. 그만큼 인력비를 인건비를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쪽에서 어느 쪽으로 비용 통제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부수적으로 뭔가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잘라내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은 그만큼 게임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마 이번 주에 게임주들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다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이제 크래프톤 발표되고 NC소프트 발표되고요. 실적이 계속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전반적으로 다 되고 나서 시장에서에 대한 투심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군들 경기 방어 종목군들이 올라왔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그동안에 움직였었던 성장주들에 대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뭔가 수급의 공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공통적인 부분들이 2분기 실적 부분들이 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딩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에 게임주들에 대한 대표주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조차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면은 정말 투심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2분기 실적 자체를 발표를 하고 나서 리바운딩이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저점을 요번 가격대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은 확실히 하반기에 게임 신작들에 대한 그 일정들을 좀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많이 나올 계획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4, 4분기에 TL이라는 글로벌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나이크 크로우라든지 이런 이제 신작들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현금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신작 발표를 했는데 그 신작마저 실패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살아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갇혀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하반기에 있을 게임의 업데이트 일정이라든지 신작 발표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아니 NC소프트가 네. 2021년 초반까지만 해도 황제주였는데 3년 내리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때 이제 이슈가 모멘텀 있었던 것이 이제 플레이 투 원, 그 이제 P2E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붙으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을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관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런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투자 자체가 상당히 위축됐던 부분도 존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확률형 게임 규제를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게임주를 볼 때는 이제 광고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게임주들이 한창 잘 될 때 광고 모델을 썼던 것이 정우성 씨, 이정재 씨, 이병헌 씨가 다 광고 모델이었어요. 네. 근데 그 광고 모델들의 공통점은 40대거든요. 40대, 50대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게임주들의 타겟층은 10대에서 30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까지 이 타겟층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광고 모델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게임주들이 보면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재정 상태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현재 이 NC소프트가 일단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게임주들이 전반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NC소프트가 하락했던 이 구간이 과거에 2016년도에 2월달, 10월달 구간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니지 모바일 게임으로서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기간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PC 시장에서만 이제 응축돼 있는 부분 자체를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면서 전이가 되면서 시장은 확장됐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이미 이제 PC에 대한 시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시장도 함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 자체를 본다면 현재 게임주들이 유일하게 좋은 것이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 다 결제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게임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반등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 들어왔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 바장님께서 리니지로 너무 우려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주시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NC 소프트 들어갈 만한 희망이 뭐 앞서 말씀하신 4분기에 나온다는 신작 빼고는 그렇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TL은 망했고요. 벌써 망했어요? 베타 아직 나오지도 테스트에서 이미 않았는데? 워낙 혹평받아서 그 개선될지도 모르겠고 위메이드 실적 나오는데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금 급락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네. 보진 않았지만은 네. 그래서 실적도 안 좋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넷마블은 적자에서 허걱 뜨는데 제가 넷마블 게임을 3년 동안 하고 있는 게임이 있거든요. 세븐나이츠 2를 이제 하는데 제 무료 가금 유저입니다. 이제 보통 이런 게임들은 이제 유료 가금 유저들은 이제 이런 거고요. 무료 가금 유저는 초원의 풀과 같은 존재라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풀을 뜯어먹는 그 풀이 있어야 이제 그 소들이 자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유저인데 되게 인내심이 제가 끈기가 좋아가지고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서 그거 항상 하는데 네. 게임을 항상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돈은 된 적 없습니다. 항상 무료 가금으로만 하고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10년도까지 게임 회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들을 보면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예전에는 거의 중국 시장을 많이 이제 점유를 하고 그러면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판호치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최근에는 좀 외자판을 좀 줬죠.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그만큼 베끼고 해가지고 네. 콘텐츠 많이 올라왔고 국내로 많이 게임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지금 중국 업체들한테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을 많이 지금 점유를 당하고 뺏겨가지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외산 업체들도 와가지고 실적 그 게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대작이 나와도 이게 성공 가능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게임기에 리핑하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그냥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CJ 그룹주 쪽도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CJ 제일제당의 2분기 영업이익이 31%나 급감을 했는데 자회사인 CJ 대한통운을 제외하면은 40%나 감소폭이 커진 것이다. 식품이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식품보다는 이제 내수가 그만큼 안 좋다 이렇게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CJ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소비주라는 인지가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강한 기업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CJ 제일제당은 또 주가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설탕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은 나타났지만 네. 결국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식품 관련주 중에서 강했던 기업들이 이제 삼양식품, 네. 이제 K푸드가 좀 더 확장되면서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의 인기를 얻으면서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뭐 농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배홍면 이런 것들이 한번 인기를 치면서 올라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말고 이제 우리가 음식료 관련해서 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보고요. 아니, 외국에서 많이 네. 팔리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한류의 열풍을 타고? 이제 팔리는 것들이 이제 족족 실적에 다 잡히면 좋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보면 대부분 다 10% 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과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SPC, 우리가 뭐 파리바게트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빵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네. 영업이익률을 따지면 2%, 1% 나거든요. 그런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만큼 과점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상당히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타고 그리고 경쟁도 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정부의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저는 이제 재료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수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네.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오히려 이제 CJ 제재단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밀키트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비고에 대한 인기 이런 것들로 한 번에 언론몰이는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네. 봅니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월급이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제 월급이 안 오르는 거 보면은 내수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CJ 계열사들 상황을 보면은 지금 그래도 최근에 구조조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뭐 유상증자며 뭐 지분 매각이며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좀 형성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게임 업종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예, 안 되는 업종에서 이런 식의 재무적인 부분들을 건드려 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이게 나아질 거라는 생각보다는
얼마나 좀 이 정도까지 가는 거야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약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CJ그룹주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경기 민감주, 성장주들과 방어주를 놓고 봤었을 때 방어주는 제껴두고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었는데 예. 거기에 유일하게 포함되는 회사가 바로 이 그러니까 CJ 그룹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경기 방어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료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 성격의 또 하나를 좀 담당하고 있는 게 미디어 업종. CJ CGV를 필두로 한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부분들이 경쟁 과당입니다. 예.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자금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과연 영화 산업이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온 가족이 주말마다 가가지고 다 영화를 시청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이러한 문화 자체가 깨져버렸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고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CJ그룹주는 아마 이 내부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산업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지만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이 빨리 나오지 지금 구조를 계속 가져가가지고 재무적인 부담들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을 찾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해야겠네요. CJ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주 쪽에도 지금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놓고 지금 해외 경쟁 당국이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나를 다른 쪽에 매각을 하는 게 아니냐. 산업은행은 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린 제3자 매각 뭐 그런 생각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 B를 가동하려고 하면은 일단 그 영국이라든가 아니, 그 EU라든가 미국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그걸 보고서 움직일 거고요. 예.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지금 그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EU 쪽에서 지금 화물 사업을 지금 매각을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안을 이제 아시아나 항공 그 화물 사업을 뭐 티웨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각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네. 이거는 산업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걸 매각하는 이유 자체가 그 아시아나 항공을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특히 화물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의 매출의 거의 70% 이상을 담당했던 사업인데 이걸 핵심 사업을 팔아버리면은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대형항공사들의 그 코로나 시절에 그래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이유가 화물 때문인데 그거를 지금 매각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저거는 합병의 의미가 있나라고 좀 의구심이 일단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원래 제가 대한항공 되게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합병 이슈 걸리면서 주가 못 갔던 건 이유도 있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영업이익 작년에 1조 얘기할 때 제가 3조 가까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1월 달에 보면서 이게 아시아나 합병이 물 건너 가는 부분이 가면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게 만약에 합병이 안 된다 하면은 대한항공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항공은 오늘 합병이 그래서 안 되는데요? 안 되면 대한항공한테 호재고요. 이미 뭐 증자 다 받았겠다. 또 솔직히 이게 계륵 같은 존재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 오히려 이제 합병을 이용해서 아시아나를 좀 사실상 해체의 생각도 있던 게 아닌가 의심도 있고 일부러 합병을 지연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굳이 합병을 안 해도 지금 좋거든요. 네. 이제 합병하면 좋은데 이제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제 뭐 원하는 대로 다 팔다리 다 잘라주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도 합병을 하려는 의지가 네. 말을 하는데 합병을 할 의지가 사실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플랜 B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특히 화물 시장에 항공 화물 시장에서 독과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후랑 지금 미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거의 가닥에 잡혀가는 분위기라서 합병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예. 이게 아마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게 만약에 안 되면 대한항공은 호재고 아시아나는 일단 다시 한번 또 산을 한번 더 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병이 되는 게 LCC들한테도 호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시아나항공의 그 장거리 노선들을 이렇게 LCC들이 분배받으니까 좋은 거라서 합병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 안에서 점유율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장거리 노선은 아시아나 아니면 대한항공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가 항공의 입장에서는 제주도만 가다가 좀 더 넓은 거리를 다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유리한 관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LCC라든지 우리가 항공주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변수가 몇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LCC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 비행기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사서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비행기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대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최근에는 이제 금리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자체를 감안한다면 장거리 노선을 가져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LCC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뭐 잘 되기를 LCC는 바랄 것 같긴 한데 네. 국민연금이 최근에 대한항공 지분을 1%더 추가 확보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예. 나름 기대감들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9년도 대비해서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 비율을 보시게 되면 10%에서 15% 정도 증가가 됐고요. 예. 그리고 전년비 대비해서는 245% 증가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좀 늘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여객 수가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화물에 대한 부분들도 더 여기서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피크아웃 우려 부분들이 우리나라 항공사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쪽의 항공사에서도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들에 있어도 놓고 봤었을 때 왜 우리나라 항공주들이 이렇게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들은 다각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인수 관련된 합병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마 이게 되게 불합리한 조건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했었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 노선 자체가 정말 알짜 노선들이거든요. 근데 이 알짜 노선을 과연 포기한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팔다리 다 잘리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노이즈는 아니다, 이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산업구도 재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부분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전체적인 여행업이라든지 글로벌 이런 이제 여행 관련 업종에 대한 강세 부분들이 나왔었을 때 이 종목들이 가는 거지 현재 뭐 독단적인 움직임들, 그러니까 솔로 플레이는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한항공이 그 호재가 되는 이유가 네. 지금 그 아시아나가 이제 그 증자를 하게 되면 1조 5천억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시가총액 합산이 돼야 되고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를 합산하게 되면 이제 합산 시가총액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되는데 지금 대한항공만 딱 보면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200% 밑으로 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나를 합산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가게 돼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아시아나 합병이 안 된다라면은 대한항공 실적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그 이제 시총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합병이 되면은 지금의 아시아나 시총에 1조 5조 원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시총 계산과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짐을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게 호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항공주가 근데 최근에 조금 움직임을 보이긴 했어서 항공주와 함께 그래도 좀 리오프닝에 좀 기운이 감도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카지노, 관광 쪽 이쪽도 좀 중국인 관광객들이 뭐 이 본토 우리나라 이 반도로는 안 들어오는데 제주도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제주도 상반기에 외국인 관광객 21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8만 명이 중국인이었다. 제주도 안에서 영업을 하는 뭐 카지노나 뭐 관광 이쪽은 좀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중국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뭐랄까 이제 말을 잘 듣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7월달 수출입 동향 지표를 보시면 과거 이제 중국과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 26%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7%까지 떨어졌고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현재 16%, 1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우리가 아무리 100으로 잡더라도 이 100을 만족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제주도에 대한 관광객도 유입되는 부분 자체는 물론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대신에 우리가 이제 100을 생각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감안해서 한 60에서 한 65 정도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제한적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하지만 다 떨어진 칼은 먼저 잡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언제가 바닥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아마도 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분할 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은 이 정철진, 이성봉, 강준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